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초등학생 대상 비대면 강의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물다양성 회복과 보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차시 때 생물다양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생물다양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생물의 종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유전적인 수준에서의 다양성과 더불어서 환경적인 다양성까지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보다 통합적인 개념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고요. 바로 지난 차시에서는 우리 인간의 과욕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활동 등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서식지가 파괴되거나 남획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외래종이 원래 살던 곳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유입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의 어떤 활동 등으로 인해 가지고서 지금 지구상의 생물 다양성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뭐 굳이 먼 외국을 우리가 찾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안에서 이미 그러한 문제들이 도처에서 쉽게 관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서식지 파괴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남핵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총알 오징어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외래종 도입 같은 경우도 뉴트리아라든지 베스, 붉은귀 거부 그리고 살펴보았던 것처럼 뭐 요즘엔 그 말벌 종류도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꽃매미라든지 여러 가지 생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외래종 도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느 나라에서도 다 문제가 되고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 외래종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다름 아닌 이유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대한민국은 천적이 없다. 굉장히 다채로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적이 없다 보니 그 친구들이 우리나라로 도입이 됐을 때 그 친구들을 효과적으로 원래 사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최상위 포식자들이 있어서 기본적인 그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소비자들의 숫자가 자연스럽게 안정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해서 대한민국은 인간을 제외하면은 사실상 최상위 포식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제한되다 보니까 그렇게 외래종들이 들어왔을 때 더욱더 활개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생물 다양성이 그런 원인들로 인해서 훼손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이런저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바로 지난 차시 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초등학생 대상 비대면 강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차시에서는 어떤 원인들로 인해서 이 생물 다양성이 훼손이 되고 있는지,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았다고 하면은 오늘은 조금 더 희망적인 얘기들을 해야겠죠. 우리가 이 생물 다양성을 더 회복시키고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고 그리고 그 상태가 지속 가능한 형태로 오래도록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봄으로써 우리가 단순히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지식을 습득하고 어떠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소하게라도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런저런 실천들로 이행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숙지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내용은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기 위함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이미 배우고 느낀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봄으로써 작지만 작은 힘이 모이면 정말이지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지구상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생물 다양성이 더욱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의 힘이 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강의에 완성 단계에 해당하는 이 생물 다양성 회복과 보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은 생물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치로운 것이고 우리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소중히 여겨야 할 충분한 명분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생물들을 자원으로서 활용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직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생물의 절반은커녕 약 10%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을 만큼 지구상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의 그 영역 우리의 어떤 한계로 인해 가지고 아직 그들의 그 생물들에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어떤 노력들이 기해지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 동안에도 사실상 우리의 어떤 이런저런 활동 등으로 인해서 그 생물들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라져 버리면 우리가 다시는 그 친구들을 만날 수 없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알고 있는 멸종위기 생물들이 더 안전한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모르고서 사라져 가 버리는 친구들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친구들을 구해줄 수도 없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이지 이 중요한 마음가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존재다. 그리고 앞으로 더 소중해질 수도 있다. 그런 어떤 잠재성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명언이랍시고 제가 직접 만든 격언이랍시고 이고 격언이랍시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던 멘트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습니다. 정말로 별거 아니지만 정말로 별거 아닌 말이지만 그래도 이 말을 여러분들이 꼭 가슴속에 깊이 새기셔서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더 많은 애정을 갖고 그 생물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생물들과 어떻게 하면 같이 공존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고민들을 해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서식지 파괴, 뭐 이렇게 도로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산을 깎아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등의 어떤 그리고 갯벌을 뭐 매립을 해가지고서 거기에 농경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서식지의 파괴로 이어지게 되고. 당연히 여러분들 그 지진이 났을 때 어때요? 지진이 나게 되면은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이 다 망가져 버리죠.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지진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떠나서 거처할 곳이 있으면 다행히 떠나서 거주할 곳이 있다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그런 곳이 없으면 정말이지 길가에 내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텐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어떤 생물들에게는. 자, 남획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당장은 우리 눈앞에 굉장히 많은 그 생물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바로 돈이 되기 때문에 아주 높은 수준의 경제적 가치로 인식이 돼서 정말 눈앞이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서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큰 후폭풍을 일으킬지에 대해서 물론 심지어 알고 있는 경우에도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이익에 눈이 멀어서 이런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들을 하기도 하는데 여튼 미래가 없는 지속 가능하지 못한 형태의 이런 남획은 정말이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외래종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한계성 우리나라라고 하는 생태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했을 때 외래종에 대한 도입 부분 그리고 외래종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은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로 한 부분이다. 그리고 말에 뭐해줘, 그렇죠? 환경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지 아주 나이가 어린 친구들도 알고 있습니다. 공기가 지저분해지고 물이 더러워지고 하는 그러한 모든 뭐 토양이 오염되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생물들에게 아주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뭐 중금속이 노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기름이 유출된다든지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생물들에게 엄청나게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다들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구상에 있는 특정 생태계 속에 있는 생물 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더라 라는 내용이 바로 지난 시간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고스란히 우리 인간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 피해를 온전히 다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친구들이지만 멸종이 되어버리면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이제는 그 친구들을 어디에서? 네, 박물관에서 만나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화라는 얘기를 언급을 하면서 멸종이 되기도 하지만 이 순간에도 새로운 생물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요?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는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거는
진화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진화가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생물들이 갑자기 뿅 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오랜 시간의 진화를 통해서 아주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굉장히 긴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분화되고 나누어지고 다 새로워져서 지금의 생물이 된 것인데, 그에 반해서 멸종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뿅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뿅 하고 사라지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뿅 하고 뭔가 새로운 생물이 생긴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신종이 만들어지는 것은 완전히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주 비슷한 친구가 이미 있는데 그 친구가 아주 일부가 돌연변이로 인해 가지고 변화해서 그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나서 이제는 기존의 유사한 생물과는 좀 차이가 확연해져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껏해야 이렇게 아주 작은 변화인 거지 완벽하게 새로운 생물로 바뀌는 것이 진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뭐 원숭이라든지 침팬지라든지 오랑우탄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인간과 상대적으로 유사한 생물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우리 인간과 아주 가까운 유형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화론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차이 수준인 거지. 갑자기 무슨 식물이 인간이 되고 이런 식의 변화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화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하는데, 사실 초등학교에서는 진화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다루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사실 그 새로운 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도 우리 인간이 내리는 거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동일하지 않으면 다 새로운 종이지만 사실 멸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물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는 것과 종이 기존에 있던 종이 사라지는 것을 절대로 같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가 없는 성격의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고 하면 너무 이렇게 속상해 마시고 그냥 뭐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생물들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다. 근데 그 생물들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그 생물들을 더 이상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단순히 속상하고 슬픈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친구들이 이런저런 기능을 수행하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피해들이나 문제들이 고스란히 다시 누구에게, 우리 인간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자, 생물 다양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생태계를 회복시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개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또 어느 한 곳에서는 그렇게 파괴되고 망가진 생태계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상태로 개선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분들을 위한 어떤 힘을 실어줄 수 있겠죠? 어떻게 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알아보고 그리고 알고 공부하고 경험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작지만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렇게 생물 다양성을 더 회복시키고 보존하기 위한 실천들을 해 나간다고 하면은 정말이지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생물 다양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해왔고 또 앞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고 있고 개선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볼 때, 기본적으로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주되는 원인을 먼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그거에 맞춰서 서식 파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하고 있고 남획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며, 외래종 도입이라든지 환경 오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어떠한 식으로 앞으로 개선시키고 대책을 세워야 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식지 파괴 같은 경우엔 당연히 파괴된 서식지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시키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복원이라는 말, 오늘은 제가 회복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아마 한 번쯤 여러분들 복원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도 보게 되면은 갯벌 생태계 복원,
그리고 이제 폐도 복원, 생태계 복원, 미선나무 숲 복원, 생태계 복원. 이렇게 복원이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흔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그 복원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그쵸, 생물 다양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복과 복원은 유사하지만 또 완전히 같은 용어는 아니죠. 그래서 파괴가 된 서식지를 갖다가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원상복구예요. 사실 복원을 조금 더 길게 풀어가지고 말을 하면 원상복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우리 인간의 활동이나 우리 인간의 어떤 과욕으로 인해 가지고 파괴가 되고 망가진 생태계들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복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복원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많은 생태계들이 우리 인간에 의해서 많이 망가지고 훼손이 됐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다만 이 복원이라고 하는 것의 원래 의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의 상태로 온전히 되돌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문제가 뭐냐? 사실 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엄밀히 얘기를 하면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불과 여러분 10년 전과 지금만 비교하더라도 이미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달라졌죠. 그래서 예전에는 가을에만 코스모스를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른 여름, 늦봄에서도 코스모스가 피는 것을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고추 잠자리가 항상 이렇게 들판이 노랗게 물든 가을에만 보였었다고 하면 이제는 여름에도 흔하게 보일 수 있죠. 그리고 식물들이 꽃을 피우는 그 개화 시기에 있어서도 굉장히 빨라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우리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연을 많이 파괴하고 망가뜨려서 자연의 시계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완벽한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완벽하게 돌아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원래의 상태로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비슷한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복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원이 많은 경우에 실패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여기에 어떤 서식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 서식지를 파괴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생물이 더 이상 그 서식지에서 관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겠죠. 특히나 이런 철새와 같은 이동성 생물들 같은 경우에 연어라든지 그런 생물들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어떤 생태계에다가 가둬놓고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생물이 다시 돌아왔을 때 생물이 쉬고 먹이 활동도 하고 새끼도 낳고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원래의 터전이 마련되어야지만이 그 생물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바람으로 이렇게 복원 사업들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지구는 예전과 다른 상태가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더 그런 어떤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더욱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원래의 상태를 모르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원래 그곳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완벽하게 누군가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고정된 장소에서 촬영을 요즘에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드론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서 위성 사진이든 드론 사진이든 아니면은 직접 우리가 현장에 가서 촬영한 사진들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것들을 갖고 있고 거기에서 수질 측정도 하고 거기에 토양의 지도 측정하고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이런 생태계 조사를 아주 오래 전부터 해왔던 곳이라고 하면 그래도 그곳이 원래 어떤 상태였는지 완벽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 그런 근거들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의 어떤 인터뷰라든지 그런 정보들이 축적이 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일부 파괴가 되고 망가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생태학자들의 어떤 조언과 도움을 통해서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생태계들이 그러한 자료도 근거도 정보도
보전이 되어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정도로 생태계 복원이랍시고 조성을 해 놓아도 원래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환경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생물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복원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복원 사업을 하더라도 거의 뭐 사업 성과물을 발표하는 수준인 거지, 실질적으로 생태계 차원에서는 그냥 보여주기식인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원은 의미가 없다? 복원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라는 말이 아니죠. 복원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정말로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복원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복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표현이죠. 소 잃고서 외양간을 고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 외에는 소가 없으니까요. 소가 이미 없는데 외양간을 고친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생태계가 한번 파괴가 되고 망가져 버리면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조언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괴가 되고 훼손이 되어 있고 방치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생태계들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고민, 노력, 연구, 그런 것도 다 필요하겠죠.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치 굉장히 안 좋은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근본적으로 그 질병이 생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몸 안에 암이 생겼을 때 그 암을 물리적으로 제거만 하는 것으로 치료가 끝난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다시 암이 재발할 수 있겠죠. 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태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자체에서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보건 사업을 한들 그 주위에서 예를 들어서 대기 오염이 더 가속화되고 수질 오염이 여전히 방치가 되고 있으며, 우리가 외래종을 아무렇지도 않게 도입시키고 그렇게 열심히 습지 생태계를 복원해 뒀더니 거기에다가 외래종들을 사람들이 풀어버리고, 이렇듯 기본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그 인식의 근원부터 달라지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돈을 들이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정말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애초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망가지는 것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완벽에 가까운 형태로 되돌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들의 어떤 그 생태계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그걸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 어떤 실천,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사업들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사업들만 한다고 해서 이 서식처 생태계가 완전히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 너무 과하게 희망적인 것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뭐 어떤 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너무 비관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 낙관적인 것도 때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유비무환이에요. 우리가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이어서 그쵸, 남획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생물종 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감소시키는 주된 원인의 두 번째로 우리가 남획을 꼽았었죠. 뭐 총알 오징어라든지 그런 치어들, 굉장히 어린 치어들을 갖다가 그렇게 무분별하게 잡아버리면 나중에 더 이상 그 바다에서 그 생물을 우리가 만나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름대로 의식 있는 분들, 저 웃긴 게, 그렇게 치어들은 중국에서 잡아가지만 나름대로 또 우리 해양 생태계, 우리 수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은 또 누가 하고 있죠? 중국에서 하고 있지 않죠? 우리나라 어민들과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린 잉어라든지 뭐 이렇게 돔 종류, 그쵸? 그리고 이제 뭐 돌돔 치어, 뭐 동자개와 같은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들, 강이든 하천이든 저수지든 바다든, 그쵸? 이렇게 가리지 않고, 사실 이 치어라고 하는 친구들이 주로 이렇게 또 몰려다니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다 이렇게 한 번에 그물에다가
긁어가지고 가져가 버리면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다 흩어져 있다고 하면은 일부를 가더라도 남아있는 친구들이 성어로 성장을 해서 거기에서 알도 낳고 해서 그 개체들이 유지가 될 수 있지만 치어들은 보통 좀 뭉쳐 다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인력을 동원해서 치어 방류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치어들을 잡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많은 인력을 동원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굳이 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뭔가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죠. 그렇죠? 어디에선가는 끊임없이 치어들을 잡고 있고 또 어디에선가는 끊임없이 치어들을 굳이 돈을 들여가지고 키운 다음에 방류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 절대로 웃어 넘길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형태로 우리 생물 자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애초에 그러한 치어를 잡아들이는 행위 자체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고 그런 상황들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기 위한 이런 나름대로의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지만이 우리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정말로 의미 있고 소중한 우리 자원들을 이렇게 건네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별거 아닐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차피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 아니냐. 하지만 밑 빠진 독이더라도 물을 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물을 붓는 거겠죠. 여러분들도 그 물을 붓는 작업에 함께 해주셔야 되고 가급적이면 밑 빠진 독에 빠진 밑을 채워 넣는 데에도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면 물을 붓는 수고를 좀 덜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외래종 관리 철저 해가지고서 제가 앞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었던 붉은귀 거북인데 보세요. 이렇게나 많은 알들을 한꺼번에 낳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들을 수준에서 제거를 해버리는 게 좋은 게 붉은기 거북이 이제 여기서 아래서 깨어나서 성체가 되면은 이 친구들이 뭐 무리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 흩어지겠죠. 또 흩어져 가지고서 그 친구들이 또 각자 또 이제 짝짓기를 해가지고서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알을 이게 산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을 분산시켜서 낳지 않고 이렇게 모여서 낳는 습성을 파악했기 때문에 알 단계에서 주로 이 붉은기 거북이 어떤 곳에다가 알을 낳는지를 파악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관심과 관찰 그리고 아주 깊이 있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생태계가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 제가 여러분들께 그 최상의 포식자가 없다, 천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그건 못지않게 또 다른 차원에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생태학자들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가 나름대로 복잡하고 다채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생태계를 갖다가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아주 그 숫자가 부족할 뿐만이 아니라 그렇다 보니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혹은 뭐 이렇게 아주 좋은 뜻을 갖고 있는 단체에서 그렇죠? 비영리 단체에서 혹은 어떤 모임 뭐 동호회라든지 그런 어떤 정말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이러한 외래종들을 퇴치하고 관리하기 위한 그런 봉사들도 실제로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 자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거기 계시는 어떤 그 주민분들이 힘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뭘 할 수 있겠어요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어린 학생들인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실천까지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문제 의식을 느끼고 어떤 인식을 갖다가 개선시키고 그리고 아주 작게나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는 거북이를 함부로 방류하지 않는 것 그리고 외래종을 관상생물로 구입하지 않는 것 그 정도의 노력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문제가 아닌지에 대해서 알고서 고민하는 그 과정만으로도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한 멋진 모습이다. 그래서 한번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 거예요. 애초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외래종들 이미 다른 나라에서 여러 번 문제를 일으켰던 생물들을 갖다가 충분한 고민 없이 충분한 준비 없이 이렇게 함부로 받아들이게 되면
정말이지 많은 예산과 많은 시간, 많은 에너지, 많은 자원, 많은 인력들이 낭비될 수 있다. 특히나 여러분들 되게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식물처럼 이렇게 우리 나라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많은 외래종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식물들을 의도적으로 반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비행기가 오가고 배가 오가고 차가 오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그 과정 속에서 딸려와서 씨앗이, 왜냐면 식물의 씨앗은 워낙에 작고 아주 쉽게 퍼질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식물을 100% 막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보이고 있는 이해시인 친구들, 베스라든지 개구리라든지 붉은기 거북이나 뉴트리아, 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들여온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우리가 들여온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 친구들이 어디에 껴가지고서 들어왔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우리 의지와는 무관한 부분이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의 내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가 손치더라도 적어도 이런 생물들이 이렇게 와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면은 동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반입할 때에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검토가 필요한 것인데 여전히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다. 그래서 정말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반면 교사 삼아서 이런 친구들을 다시는 우리나라에 도입시키지 않도록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분들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대한민국이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렇죠? 뭐 일제 강점기도 있었지만 정말 이제 끔찍한 수준의 전쟁도 겪었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먹을 것들이 부족하고 특히나 단백질 공급원이 부족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조금 생육이 좋고 빠르게 자라고 굉장히 많은 고기를 그쵸,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을 갖다가 조금은 고민 없이 이제 받아들인 거죠. 수입을 한 거죠. 붉은 기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을 요량으로 먹을 의도로 유입시킨 것이 아니고 이제 진짜 관상용으로 어항이나 이제 수족관 같은 데서 키우려고 갖고 왔던 건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도 마찬가지죠. 붉은 기거북이라고 하는 이 파충류의 어떤 습성, 생태적인 특성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로 받아들였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무지하고 많은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당황해서 친구들을 무단으로 방류하기에 이르렀고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이 습지 생태계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환경오염 같은 경우에도 그쵸 뭐 나름대로 많은 그런 분야에서 이 환경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또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께 대기 오염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에너지 낭비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었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대중교통도 기본적으로 친환경이죠. 요즘에 뭐 전기라 물론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기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오염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 매연도 발생하지 않고 소음도 없습니다. 정말로 이 매연과 소음은 특히나 도시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특히나 심각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이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그런 인자인데 다만 그 전기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태양열에서 오든 혹은 뭐 화석 발전을 통해서든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 자체는 굉장히 많은 환경 오염 물질들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과연 정말로 친환경 에너지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전기라고 하는 것만 보면은 뭔가 친환경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기를 만드는 과정이 절대로 친환경적이지 않다.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낫겠죠.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대기 오염의 일환으로서 또 이렇게 그 이산화탄소 지구 온난화를 촉발하고 이 그 이상 기후 그렇죠? 그리고 기온 상승을 유발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산화탄소.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임으로써 지구 온난화의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과 사업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대기뿐만이 아니라 정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인식이 되기도 했던 이 수질 문제.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로 생각 없이 그리고 이제 관리가 부재하다 보니 뭐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주거지 등에서 조금의 아주 뭐 일말의 여지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오폐수를 하천이나 강이나 바다로 무단 방류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생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봤었고 그 생물들만 피해를 보고 있겠습니까? 그 생물들을 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고스란히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왔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무지한 것이며 얼마나 무책임한 것이고 얼마나 지속 가능한 것과 역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그 예전에는 여러분들 습지라고 하는 것 뭔가 모기도 많이 있을 것만 같고 물이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유기물들이 분해되고 썩는 과정을 통해서 악취가 발생하기도 해서 습지라고 하는 것도 그냥 뭔가 쓸모없는 지저분한 근처에 가면 모기를 물릴 것만 같은 그런 굉장히 혐오스러운 공간으로 우리가 인식했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습지 생태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연구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습지가 그 어떤 생태계보다도 높은 생태적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그렇게 오염된 습지를 갖다가 습지를 통해서 극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습지가 원래 습지다우면은 오염된 상태도 아닐 것이고 오히려 오염 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생태계일진데 습지가 습지로서 기능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이 썩고 모기가 창궐을 하며 사람들이 혐오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버린 거죠. 누가 만든 거예요? 바로 우리 인간이 만든 거라는 겁니다. 애초에 습지는 수질을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생태계인데 반대로 아주 오염된 수질을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전락해 버린 거죠. 누구 때문에? 우리 인간 때문에. 해서 지금은 습지 생태계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의식적으로 습지를 추가적으로 조성을 하고 기존에 망가지고 훼손된 습지 생태계들을 복원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물학자이면서 조금 더 세부 전공을 따져보면은 이 습지 생태학자여서 개인적으로 관련된 활동도 많이 했었는데요. 여튼 여러분들도 그 습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게 널려 있는 것이 습지입니다. 여러분들 논을 비롯해 가지고서 물이 조금이라도 있는 모든 곳은 다 습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습지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좋은 기능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생태계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이번 10개 차시를 통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것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생물 자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모르고 있는 아주 무궁무진한 다양한 생물 자원 그 후보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이 나중에 우리에게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지 우리는 아직 모른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더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인식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으며 또 이렇게 저와 같은 사람들이 그런 관련 교육에 조금 더 열중해야지만이 지금의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의식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생물자원관에서 이런 교육을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의 인식도 바꾸고 의식도 더 제고시키고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든지 간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생물들을 앞으로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완전히 다른 접근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아주 작지만 그런 소소한 실천들이 이어짐으로써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이 지구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바로 그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어떻게 뭐 의미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해요. 새로운 것들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어떤 내용들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감정을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의미 있는 행동으로 이행을 하고 행동을 하고 나서 또 멈추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뭔가 새롭게 알아야 할 것은 없는지 또 내가 아껴주어야 할 대상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실천을 해야 할 것은 없는지 끊임없이 탐색하는 어떤 그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반복된다면 지구에도 일말의 희망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뷔페에 갔을 때 두근두근 거린 적 있죠. 뷔페에 가면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다양한 음식들을 우리가 영원히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꼭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라며 정말로 긴 시간 집중해 주신 여러분들께 박수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요 내용들은 별거 아니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많이 배웠던 내용들이지만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으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들이지만 한 번씩 여러분들 가슴에 다시금 새기시면서 별거 아니지만 별거 아닌 것들이 모여서 별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가슴에 새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